아무리 불러도 들은 척 말한 척 하는군요. 나온다. 어이, 착하지. 아이고, 아이고, 착해. 아이고. 예쁘게 생겼다. 아유, 깜짝이야. 길을 터주자 더 이상 안 갈게. 어이, 나오네, 이제. 아름다운 이곳을 탐내던 건 유럽의 백인들 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희망봉을 통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들어온 유럽의 식민지 세력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있는 와인랜드입니다. 현재 케이프타운 부근에는 200여 곳의 와인 농장이 있습니다. 와인 하면 어뢰 프랑스나 이탈리아산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 남아공 와인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659년에 처음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전파되기 시작해 실제로 캘리포니아나 호주, 뉴질랜드보다 더 그 역사가 깊다고 합니다. (1650년) 무렵 남아프리카에는 종교적 신천지를 찾아 네덜란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는데요. 그들은 흑인들을 몰아내 땅을 차지하고는 농사를 지으며 이곳에 눌러 앉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아인이라고 부르죠. 원래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제일 먼저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인도 회사는 사실은 그 인도네시아나 일본을 가기 위해서 남아공을 경유지로 택했고요. 영토에 대한 욕심 없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선원들이 이제 은퇴해가지고 케이프타운에 정착해가지고 농장을 시작했습니다. 지중해성 기후를 보이는 웨스턴 케이프 지역은 와인 생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도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남아공 와인이 이 같은 명성을 얻는 데 큰 역할을 한 이들이 있는데요. 바로 프랑스의 개신교도인 위그노 망명자들입니다. 16세기 프랑스의 종교개혁이 진행되는 동안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위그노들은 조국을 떠나 이곳 남아프리카에 새로운 터전을 잡았는데요. 그들 중에는 뛰어난 프랑스 와인의 제조 기술을 가진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선진 기술이 이곳에 전파되면서 기초적인 수준이었던 남아공의 와인 제조 기술은 전문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지게 된 것입니다. 현재 남아공은 세계 9번째의 와인 생산 국가입니다. If you look up here, all the wines in the Constantia Valley all has this Constantia 1685. And we drink to the wine. This is a Bordeaux blend, Cabernet, Sauvignon, Cabernet Franc, Merlot, and a little bit of Malbec. Very soft. 굉장히 다양한 과일 향들이 들어갔습니다. 내려가는 게 묵직하고 아주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It's my favorite style. Your favourite? It really is beautiful. 딱 스테이크가 들어오면 아주 환상적이다. 디멘 스테이크. Yes, a nice piece of steak. 프랑스의 와인이 상류층을 위한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강하다면 남아공의 와인은 품질이 뛰어나면서도 대중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곳의 와인은 나폴레옹이 즐겨 찾았을 정도인데 찰즈 디킨스와 제인 오스틴의 소설에서도 그 맛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콤한 남아공 와인 뒤에는 남아공의 오랜 갈등과 분열의 역사가 있습니다.
노예 없이는 우리가 흑인이나 노예 없이는 우리가 이게 농장을 기능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항상 흑인과 네덜란드 배경 사이에서 농장주 사이에서 항상 갈등이었어요. 근데 영국 사람들 생각은 너희들은 무식한 놈들이다. 잔인한 놈들이다. 노예를 데리고 있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아라고 불리는 네덜란드계 백인들이 뭉쳐서 위쪽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피난을 시작하게 된다. 이주를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보아들의 대이주 이렇게 부르죠. 그 사람들 올라가서 이제 요하네스버그에 공화국을 세우고 트랜스발 공화국을 세우고 더반 지역에 나탈 공화국을 세우고 그다음 중간에 오렌지 프리 스테이트 같은 걸 세워서 공화국을 만들게 됩니다. 1800년대에 들어서자 당시 세계 최강주로 떠오른 영국인들은 케이프타운에서 보아인들을 내몰고 그들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북쪽으로 이주한 보아인들은 술루족을 비롯해 수많은 토착 원주민들을 쫓아낸 뒤 그 땅에 정착하고 스스로를 아프리카너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후 보아인들이 정착한 요하네스버그에 금광이 발견되자 영국은 금을 얻기 위해 그곳까지 쳐들어왔고 보아인들은 영국에 맞서 싸웠지만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케이프타운은 입법수도고 여기가 속해 있는 프리토리아 지역은 이제 행정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두 수도가 나눠진 이유가 역사적인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영국계 백인이 살고 있는 케이프타운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네덜란드계 백인들이 살고 있는 요하네스버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 두 도시가 합쳐지지 못하는 이유는 1890년대 이후의 보아 전쟁 때문에 두 집단의 전쟁이 있었고 그 집단이 워낙 커서 한때는 결혼도 하지 않을 정도로 두 층 사이에 앙금이 깊습니다. 보아 전쟁 이후 삶의 터전을 잃은 보아인들은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게 되지만 1948년 국민당을 통해 정권을 잡게 되면서 남아공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인구 10명 가운데 흑인이 7명인 남아공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보아인들은 인종분리 정책인 아파르테이트를 만들고 소웨토와 같은 흑인 거주 구역을 따로 분리해 만들었습니다. 지난 1994년 아파르테이트는 종식되었지만 이곳 소웨토는 남아공의 정치와 역사를 상징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Is your sister? Huh? Yes. Sister? Yes. How old is he? 5 years. 5 years old. Yes. You look beautiful. 소웨토에는 여전히 가난한 흑인 빈곤층이 많지만 남아공 전체 사회를 본다면 흑인 정부가 들어선 1994년 이후 새롭게 부상된 흑인 중산 계층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 또 백인과 백인 간의 오랜 갈등의 역사 끝에 얻어낸 남아공의 평화와 민주주의는 특히 4사람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남아공을 이해하는 데 있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넬슨 만델라입니다. 케이프타운을 떠난 저는 넬슨 만델라가 18년 동안 수감되었던 로벤섬으로 향합니다. 물개의 섬이라는 뜻의 로벤섬은 물개에 많이 서식해서 붙이는 이름인데요. 사람이 드나들기엔 파도가 심합니다. 케이프타운은 하루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다고 그럽니다. 오늘이 그런 날씨네요. 그때는 덥고